보아하니 자네는 아직 젊어. 그리고 남들이 겪지 못한 걸 경험한 것 같네만 그 경험을 누군가에게 파는 건 어떻겠나? 실패한 사업가의 경험을 누가 산다는 겁니까? 그거야 그 경험을 미천으로 책이라도 쓰면 되지 않겠나? 베스트셀러가 되면 인세가 들어올 것 아닌가? 실패한 경험은 소중하니까. 이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모두 가능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아이디어는 아직 사용할 수 없다. 나 자신도 내가 실패한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나는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다. 어느 누가 운 없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좋아하겠는가? 돈이 만능은 아니지. 하지만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어. 나는 자네에게 신용과 돈에 대해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한 예로 금리를 들어보지.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우선 돈이 어떻게 성립되는지부터 말하는 편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네. 돈의 역사란 신용의 역사와도 같아. 경제가 처음 성립됐을 때 사람들은 오직 물건만 믿었어. 이른바 현물이지. 눈앞의 물건과 물건을 교환함으로써 경제가 성립될 수 있었다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지. 경제에 시간관념이 들어갔기 때문이야. 지금 당장은 물건이 없지만 기일까지 원하는 걸 마련해 줄 테니 이걸로 교환해 주시오. 기다려주는 만큼 얼마를 더 얹어주겠소. 이런 대화가 정말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교환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선조들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성립시켰지. 그리고 약속을 증명하는 증거가 발행됐다네. 그게 당시에는 문신 같은 형태였는지도 모르고 끈 한 가닥이었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이때가 바로 돈이 탄생하는 순간이라네. 물건과 물건이 아니라 물건과 신용이 처음으로 거래된 거야. 시간 개념 다음에는 지역 개념이 들어갔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마침내 어디서든 가치가 인정됨과 동시 유통비용이 낮은 금화가 발명됐어. 그리고 그것이 현대에 통용되는 지폐의 기원이 되었다네. 이처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돈은 곧 신용이 모습을 바꾼 것임을 알 수 있지. 국가는 그 수표에 이설을 한 보증인에 불과하고, 그리고 약속을 지킨 사람은 더 큰 거래가 가능해졌어. 신용도가 높을수록 더 비싼 거래도 가능해지는 거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나? 신용이 생기면 돈이 생긴다는 겁니까? 맞아, 바로 그거야. 부자는 신용의 힘을 알고 있어.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하지. 돈은 남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마침내 신용은 커다란 돈을 낳고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의 크기도 자연히 커져. 그러면 또다시 신용도가 상승하는 구조인 거야. 사회에서 돈은 커다란 흐름과도 같아. 그 흐름을 힘껏 끌어당기려면 우선 신용을 얻는 게 중요하지. 신용이 있으면 돈이 먼저 다가오지. 그럼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신용도 없는 겁니까? 지금의 자네가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네만 돈이 없는 사람은 의심이 좀 많아서 좀처럼 남을 믿지 않고 흠부터 찾으려고 하지. 남을 믿지 못하면 신용을 얻지 못하는데도 말이야. 자연히 돈은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가게 되고. 그렇지만 부자도 남을 믿었다가 속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돈이 있으면 세상 사기꾼들은 죄다 인심 좋은 부자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파산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는 저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지만 이상론처럼 들릴 뿐입니다. 사물은 절대 한 면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 나는 아무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신용도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에 비례한다고 보네. 가혹한 현실이지만 신뢰하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은 언제나 동일한 계층에 있어. 같은 의미로 속이는 사람, 속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네는 뭐를 근거로 사람을 믿나? 아직 내 이야기를 믿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해주게. 자네가 상대를 믿지 않으면 상대도 자네를 믿지 않아. 신용이 돈으로 바뀌면 믿어주는 상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재산이 되는 거야. 돈이 지닌 서로 다른 이면의 의미를 알면, 정확히 안다면 자네는 반드시 재기에 성공할 거야. 자네 아버지는 불행히도 실직하셨어. 그로 인해 자네는 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고, 돈에 대해 생각하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니야. 그렇다면 다시 묻겠네. 부자가 생각하는 진짜 리스크는 뭐라고 보는가? 뭘까요? 돈을 잃는 걸까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야. 부자가 두려워하는 건 돈이 늘지 않는 리스크라네.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언제나 똑같아. 무조건 해라. 좋아하는 걸 해라. 이건 하나의 진실이지. 하지만 이 말들은 사물의 한 면만을 말하고 있어. 스스로 부를 일군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사고를 하고 있다네.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인생에서 행운이란 건 손에 꼽힐 정도로만 와. 따라서 한정된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면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해. 물론 때로는 크게 헛스윙을 할 때도 있을 거야. 많은 사람은 바로 이 헛스윙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지.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볼을 맞힐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지. 배트를 휘두르면 경험이 되고 마침내 홈런을 치는 방법을 익히면 행운을 얻으며 홈런을 날린다. 그게 바로 그들의 공통된 생각이야. 예를 들면 250개의 제비 중 한 개만이 10억 원짜리 당첨 제비인 게임을 생각을 해보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제비를 한 개씩 뽑을 때마다 1,000만 원을 내야 하지. 이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나? 당첨될 확률은 250분의 1이니까 그처럼 무모한 건 안 하는 게 좋겠어. 하지만 돈을 얻으려면 이런 발상이 필요하지. 250번 연속으로 뽑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당첨된다. 물론 250번을 연달아 뽑으면 설령 당첨되더라도 적자가 날 거야. 하지만 누구나 제비 뽑기에서 100번 이내에 당첨제비를 뽑을 정도의 행운은 가지고 있다네. 은행은 돈을 맡으면 금리를 붙여서 자네에게 돌려줘야 하지.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은 곧 빚인 셈이지. 은행은 그 맡은 돈을 사업자에게 빌려줘서 금리를 받고 그 일부를 예금자인 자네에게 지불하고 있어. 나는 은행에 근무하면서도 그 구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조금 혼란스럽네요. 제가 금리를 지불하면서 동시에 받는 입장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나는 내 머릿속에 커다란 원을 그리며 방금 했던 말을 반추했다. 맞아. 머리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자네가 돈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지. 돈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전 세계에서 돌고 도는 돈은 지금이라는 순간에만 그 사람의 수중에 있는 거야. 원래 계속 소유할 수 없는 걸 소유하려 하니까 무리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돈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세. 부자들은 돈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하고 있어. 자네는 가치와 가격의 개념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가치와 가격 말입니까? 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가치란 다른 말로 가치관이라고도 하니까 사람들 각자에게 있는 감각적인 것이고 가격은 절대적인 것 아닐까요? 실제는 그 반대일세. 가격이 변하는 거야.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지. 사용가치는 개인적으로 추억이 담긴 물건도 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받은 선물도 될 수 있어. 이것이 자네가 말하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물건을 말하지. 하지만 내가 말하는 가치란 교환가치야. 시장에 내놓았을 때 가격이 어떻게 붙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부자라고 불리는 인종들은 이 가치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 이 눈이야말로 부자와 빈자를 나누는 능력이 되지.
지금은 가격이 낮아도 가치만 있으면 언젠가 가격은 상승하기 마련이거든. 내가 아까 말했던 돈의 역사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게. 앞서 신용이 있으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커진다고 하지 않았나. 가치를 분별하는 힘이란 상대방이나 물건을 신용할 수 있는지를 분별하는 힘을 의미해. 즉, 이 또한 안과 밖이라 할 수 있어. 내가 신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나 물건을 믿을 수 있는지 분별하는 힘도 중요하거든. 벌이가 비약적으로 많아져서 자네들이 금전적으로 상당히 여유로워졌다. 그런데까지 들었네. 자네는 당시의 자신을 돌아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전반적으로 꽤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아까 사람의 본성은 돈을 가졌을 때 드러난다는 말을 했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자네의 좋은 면이 잘 나타났던 것 같아. 자네는 여유도 생겨 주변을 돌볼 수 있게 됐고 아주 바람직한 상태야. 돈을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장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여유가 생겼다는 거야.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냉정해지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지.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네는 위험한 다리를 몇 번이나 건너면서도 주변 협력자들의 도움으로 잘 헤쳐나갔어.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였던 거 아닌가?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당시 매장 두 곳의 매출을 합산하면 매달 1억 원을 넘겼으니 겨우 매장 두 곳이라 해도 저는 연 매출 12억 원의 요식업체 오너였던 셈입니다. 은행을 그만두었을 때 은행원이 손님을 상대하는 장사를 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로 하면 어떻게든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점차 크림 주먹밥의 인기는 안정권에 접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름대로 인지도도 올랐고요. 아르바이트 종업원을 더 고용할 여유도 생겼고 저 또한 매일 직접 나가지 않아도 가게는 문제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편의점으로부터 주먹밥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출시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건 2호점이 궤도에 오르고 얼마 지난 후였습니다. 오타니가 한 대형 편의점 체인점에 가서 먼저 그러한 제안을 했더니 상대 측에서도 꼭 하고 싶다면서 두말 없이 답신을 보내온 겁니다. 편의점 입장에서는 평판 좋은 주먹밥 가게의 특별한 주먹밥이라는 점이 신선하고 마음에 들었던 거겠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베이카쿠 브랜드를 판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요.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하야마와 오타니를 불러서 미팅을 했죠. 오타니는 물론 찬성, 하야마는 반대, 저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제시한 조건은 계약금 2,500만 원, 로열티는 매출의 1%, 꽤 좋은 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동개발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크림 주먹밥 레시피를 건네야 되고 가격 결정권 또한 편의점 측에 있었습니다. 오타니는 지금 인지도를 올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저희를 설득했죠. 그러나 하야마는 레시피를 건네준다는 점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자신이 고심해서 만든 회심작이었으니까요.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는 갔지만 사실 저는 그보다 편의점의 가격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편의점 측에는 주먹밥 매장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베이카쿠 크림 주먹밥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던 거죠. 그리고 편의점 주먹밥의 가격대를 고려하면 분명 2,000원 내외로 출시할 계획이었을 겁니다. 2,000원에 파는 편의점 주먹밥이 있는데 과연 손님들이 3,000원을 내면서 저희 가게에서 주먹밥을 먹을까요? 반면에 오타니가 찬성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저희 주먹밥이 전국적으로는 지명도가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편의점 크림 주먹밥이 대박이 나면 단숨에 크림 주먹밥이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꿈은 아닐 겁니다. 다만 베이카쿠 브랜드에 얼마나 기여를 할지 그 효과까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밖에서 일해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 살림을 맡는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다고 해서 뭔가를 더 해줄 상황은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갑작스러운 노인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솔직히 당시의 나는 딸 문제는 팽개치고 내 사업의 재미에만 푹 빠져있던 것이 아닐까. 실제로 성공한 경영자 중에는 가정을 희생시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그러나 그걸로 자네를 추궁할 생각은 전혀 없네. 사업이라는 건 그만큼 빠져들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자네가 애당초 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지를 돌이켜볼 필요는 있었을 것 같네. 다루는 돈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자네는 마음의 여유를 점점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덧 밤 11시가 됐다. 잠자코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노인이 물었다. 자네가 저지른 잘못이 뭔지 알겠나? 크림 주먹밥의 인기가 계속될 거라고 과신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자네는 운이 나빴어. 하지만 진짜 잘못은 다른 데에 있다네. 우선 자네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었어. 돈의 거울이 비친 자네의 진짜 모습은 아직 그만한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돈의 엄청난 에너지를 그릇된 방향으로 사용한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순히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 그대로 계속할 것이냐. 그 두 가지로 스스로의 선택지를 좁혀버렸어. 타이밍도 잘못됐고 물건의 가치도 잘못 보았지. 굳이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걸세. 잘한 게 딱 하나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정도야. 솔직히 저는 아직도 오타니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는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거든요. 편의점과의 컬래버레이션 건을 거절한 이후로 저에게 앙금이 남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는 경영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 친구는 투자자로서 규칙을 따른 걸 거야. 내 생각에 매출의 5%를 받는 약속을 한 시점에 그 친구의 마음은 이미 베이카쿠를 떠나 있었어. 어쨌든 오탄이라는 친구에 대해서도 알아봤네. 그 친구는 역시 사업가라기보단 창업 컨설턴트에 가깝더군. 중요한 결정은 모두 자네에게 맡겼으니 말이야. 그렇다면 직업상 그 친구 주변에는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 왜 굳이 저를 택했던 걸까요? 그 친구는 나름대로 자네에게서 경영자의 자질을 발견했을 거야. 수많은 창업 희망자들은 자네만큼 솔직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아. 그 친구도 자네와 같이 창업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나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거지. 하지만 자네와 함께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순간이 있었을 걸세. 진실은 그 친구에게 물어봐야 알겠지만 돈은 자네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어. 네, 돈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승부에 나섰지만 돈이 없어지니 차마 눈뜨고 못 볼 정도로 초췌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소중한 사람들을 배신했죠. 하긴 그 모든 게 다 제 모습일 겁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인 거죠. 누구나 나약한 면은 가지고 있기 마련이야. 하지만 돈이 없어도 웃으며 지내는 사람도 있어.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돈은 인생을 결정하는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다는 걸세. 다만 주위에서 다루지 않으면 돈은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지. 어르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이제 그만 알려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네. 자네는 아까 아내와 헤어지는 일이 아내와 딸 두 사람을 위한 거라고 했어. 혹시 그 말이 진심인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내 목소리는 온 거리에 울려 퍼졌다. 나의 외침은 사람들이 없는 광장에서 한없이 맴돌다 허공에 사라져버렸다. 왜 나는 그처럼 멍청했던 걸까? 그 이후로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솔직히 말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은 아내와 딸을 위해서였다. 아이코의 치료를 위해 모은 돈을 파산하는 데 써버리는 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피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아내는 아직 젊으니 새로운 남편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이코에게는 새아빠가 생기는 셈이겠지만.
장사가 모두 순조로웠을 때는 나라는 존재가 근사하게 느껴졌고 나에게 재능이 있다고까지 믿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어리석어 보였다. 하지만 정말 멍청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던 것이다. 어르신도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하시죠? 자네가 돈에 휘둘려 모든 걸 이루려 하는 건 정말 멍청해 보이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게. 고작 해야 돈이야. 저한테는 빚이 있습니다. 그건 엄연한 사실이고요. 그걸 갚으려면 얼마나 걸릴지 정말 까마득하단 말입니다. 자네는 아무것도 몰라. 그럼 어르신은 뭘 아신다는 거죠? 제 실패담을 듣고 즐기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취미도 참 고약하시군요. 스스로 조커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비웃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자네는 특별히 멍청하지 않아. 돈에 지나치게 휘둘렸을 뿐이지. 그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함정과도 같지. 어느 정도의 돈에 만족하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 돈은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법이야. 자네는 돈을 다루는 방법에서는 많은 실수를 범했지만 실제로 경영면에서는 단 한 가지 실수밖에 하지 않았어. 자네 말대로 크림 주먹밥의 인기는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다 라고 믿은 것, 그것 하나지. 만약 크림 주먹밥이 계속 잘 팔렸다면 어땠을 것 같나? 모든 게 순조롭지 않았을까? 예, 다 제 탓입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쳤고요. 그런 부분까지 꿰뚫어보지 못했던 제 책임입니다. 자네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 사실 자네가 그렇게 자책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만 절대라는 건 없다는 걸 명심하게. 누구나 운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고 운이 나쁘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실패하기 마련이야. 하지만 운이 언제까지나 나쁜 사람은 없네. 자네도 돈에 대해 올바르게 행동하면 언젠가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배틀을 휘두르는 걸 그만둬서는 안 되네. 돈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된다. 그리고 신용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접근한다. 신용은 지난 행동들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은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다. 요컨대 하루하루의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며 그 신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고 직장에서 착실하게 일하는 건 모두 신용을 얻기 위한 행동이다. 그렇게 얻은 신용은 돈이라는 형태로 남고 그 돈은 인생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구가 된다. 그렇게 삶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증가하면 우리는 한층 더 알찬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다. 누구나 평생 함께 어울리는 돈. 의무 교육을 통해서는 쉽게 배우지 못하는 돈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깨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여유롭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인격을 만들어준다.